국제구국연대 캐나다 대표 이경복입니다. 태국기 애국동포 김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아침,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지난주 잘 지내셨어요? 네네, 저는 잘 지내는데요. 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번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반공 친미 국가로 건립됐다.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에 공산화 위험성이 있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공산주의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고 재산의 공유제를 비유하는 그런 이념인데,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공산주의자라고 할 적에는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데, 생각만 공산주의 이념을 가져가지고는 공산주의라고 하기는 힘들고, 그 언행이, 말과 행동이 그 공산주의 신념이 나타나야 되겠죠.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들 하는데요. 그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몇 년 전에 고검사장인가 하셨던 고영주라는 분이 그런 발언을 했었죠. 그래, 문재인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소송에 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안 갖고는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어떻게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래서 그 성균관대학의 양동안 교수인가 그분이 그 공산주의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카테고라이즈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한국에서 그리고 다른 자유민주 국가에서 공산주의자로서 공산주의자임으로 처벌받은 이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해를 전부 수집해서 그 특징을 11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그 11가지 카테고리 중에 뭐 한 4가지 정도에 적용되면은 공산주의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 또 5 내지 8개 조항에 해당되면은 공산주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9가지 이상 적용되면 본인이 주장하건 안 하건 간에 그거는 공산주의자로 취급해도 된다 하는 그런 공식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고영주 씨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재판에 나와서 얘기한 거 들으면은, 이 문재인 씨가 이 11가지 카테고리에 접목해 보면은 11가지가 다 해당된다네.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틀림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예컨대 이분이 그러니까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근거를 댄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첫째는 친공하는 분야, 즉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국정원 해체 주장에 동조했다.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이건 틀림없이 친북이란 말이에요. 또 반미 관련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은 미북 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반대에 동조했다. 이런 근거를 대고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이분이 그 운명이라는 자서전을 냈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보면서 진실의 승리에 희열을 느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고 월남이 공산화되는 걸 보고 희열을 느꼈다는 거예요. 또 며칠 전에는 베트남 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걸 사과했다고 그러네. 그렇게 하고 뭐 그 호지명, 그러니까 월맹 당시에 월맹 지도자 호지명 보고 베트남을 넘어 전 인류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 머릿속에는 머릿속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언행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는 평창 올림픽에 뭐 리셉션에서 신용복이 누구냐 하면은 그 간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이 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외국 귀빈들 다 있는 데서 영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신용복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사상가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고 세계에서 모인 귀빈들한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최근 BBC에서도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던데요. 아, 그거는 조금 미슬리딩한 건데 BBC에서 얘기한 것은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애교적 천재이거나 디플로매틱 지니어스거나 아니면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공산주의자인 것 같다. 단, 거기 단서가 있어요. Depending on who you speak to. 누구한테 묻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거지.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공산주의자라고 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매체에서는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 받을 사람이라고 했다고 또 보도했다는데 그 말도 또 미슬리딩 게 뭐냐면 잘하면은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잘못하면은 벼랑 끝으로 나라를 몰고 갈 수도 있다. 그 뒷말은 빼놓고 노벨 평화상 받을 일을 했다고 또 한 것도 그것도 미슬리딩한 거죠. 예. 문재인이 왜 공산주의란 말을 들으면서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지 못하죠?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자, 내가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나 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저 북쪽에서 싫어할 거 아니에요, 또.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다 저렇다 말 않는 편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산주의라고 의심이 되는 사람은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상 검증이 돼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은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사상 검증 메커니즘이 사실 없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에 입후보하면은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재산 신고. 얼마나 재산이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퇴임 후에 뭐 뇌물 받아가지고 혹시 많아졌으면은 그거 체크하기 위한 거겠죠. 재산 신고, 납세 신고, 그러니까 세금 제대로 내느냐, 병역 신고, 군대 잘 갔다 왔느냐, 또 전과 신고, 어디서 뭐 나쁜 짓 해서 형무소에 몇 번 들어갔다 왔느냐, 그런 체킹 포인트는 있는데 사상 검증 관련 메커니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체크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된 다음에는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을 해야 되는데 탄핵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실무상으로.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Communist Control Act of 1954 아이젠하워 때 공산당 제재법이라는 게 있어서 컨트롤이 되고 독일 같은 데는 그렇다고 그래요. 반헌법 행위자 공직 취임 금지법.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는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혹시 모르고 취임했다 하더라도 해고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한국에는 그런 게 한국 같은 데서는 정말로 필요한데 그게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씨가 과거 행적을 볼 적에 이렇게 공산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 일 가능성이 많은 행보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고. 근데 그건 과거라 치고 지금 현재는 어떠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더 중요하죠. 근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 이 양반이 공산주의자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반증할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소위 개헌한다고 한 그 개헌 행보거든요. 제가 볼 적엔 이게 뭐 개헌이라고 하면은 헌법을 좀 고친다는 얘기인데 헌법은 원래 그렇게 쉽게 고치는 일이 아닐 뿐더러 이거는 뭐 얘기 들으니까 뭐 헌법이 한 130개 조항이 있는데 60개 조항을 고친대요. 그러면 이게 개정이 아니라 뭐 누구 말 맞다 폐헌이거든. 헌법 폐지하고 다시 만드는 거거든. 네. 예. 그래서 근데 특히 이 소위 말하는 개헌의 성질이 이건 사회주의화 개헌이라는 거라 내용이.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회주의화를 지향하는 개헌이면은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보다 더 엄중한 사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진짜 탄핵 사유가 되는데 특히 그 우선 형식에 있어서도 이 개헌안은 그 대통령이 자기가 비서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형식을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 민간 자문위원한테 이렇게 위촉해가지고 만들었다는데 그 민간 단체 그 주도한 사람이 뭐 성공회 신부라나? 근데 그게 김일성 장학생이더라고 보니까. 그 참 그러니 그렇고 또 이게 나중에 제가 틈이 있으면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탄핵하라고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 촛불 집회에서 나온 이 구호가 뭐냐면 사회주의가 답이다라고 그걸 했거든. 그러니까 소위 촛불 세력이 주장했던 바가 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특히 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뭐 깊이 들어갈 수 없지만은 국가의 정체성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국민을 사람으로 표현을 용어로 바꾼다. 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근데 국민은 뭐고 사람은 뭐냐? 네. 국민은 나라의 그 나라의 시민권을 준 사람이 국민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글쎄 뭐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가 사람 아니겠어요? 동물. 그런데 이게 뭐 사람이나 국민은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말 갖고 뭐 한자말을 한글로 풀이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첫째 이제 국민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시민권 관계없이 아무나 예를 들어서 뭐 불법 입국자나 난민이나 뭐 외국 사람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국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헌법 규정에 국민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람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어디 헌법이에요? 네, 그런 애매모호한 점이 있고 또 특히 이 사람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이게 북한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거든요. 그 뭐 간단하게 깊이 얘기 들어가서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북한에서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쓰냐면은 사람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맞는 얘기죠. 그게 처음에 이렇게 맞는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이 궤변 억지를 써가지고 사람은 혁명의 주체다. 뭐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론으로 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의사를 대표하는 수령이 지시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령 1인 독재 체제를 합리화하는데 그 수령 1인 독재 체제를 합리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말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의미와 북한에서 쓰는 사람의 의미가 달라요. 근데 왜 그 말을 여기다가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 그 이해도 문제가 많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그 포스트 비핵화다 뭐다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비핵화, 그러니까 비핵화를 한 뒤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는 거야. 네. 근데 아니 지금 비핵화가 문제지 그 비핵화가 된 후가 문제입니까? 왜? 비핵화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게 첫째는 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게 한다? 아니 핵무기를 어디다 감췄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맞아요. 이미 아니, 다 감춰놓고 그리고 이미 다 기술을 익혔잖아요. 그 만드는 거 금방 만들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만든 핵무기도 어디다 놨는지 알 수 없거니와 네. 다시 핵무기를 만들지 않도록 물질도 없애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것도 임파서블이고, 그것도 다시는 못 만들게 되돌릴 수 없게. 아니 지금 머릿속에 있는 기술을 어떻게 없애냐고. 다 죽여야죠.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예. 실무적으로도 임파서블하고 또 2012년에 이미 북한은 자기들 헌법에 핵국가다. 누클리어 스테이트라고 아예 못 박아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핵화를 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아니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그 뒤에 일을 한다는 게 공상 아니에요? 공상. 그게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근데 그 몇 가지 아젠다 중에 하나는 정전 체제를 종식하기 위해서 종전 선언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끝난 게 아니지 정전 상태잖아요. 그걸 종전으로 바꾼다는 거죠. 첫째는 종전으로 하건 정전으로 하건 그게 북한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종일 서류상으로 종전이건 정전이건 뭐가 바꾸냐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이야말로 종전 선언할 때요. 오히려 전쟁 준비를 해야 될 때지. 어느 정도 더 이상 전쟁 생각을 안 하고 평화롭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뭐 옛날에 싸운 거 잊고 종전 선언하자. 서류상으로도 하겠지만 지금이야말로 전쟁이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 종전을 선언을 하자니 이거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얘기거든.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의도가 뭐냐면은 평화 선언으로 미북 간 평화 협정을 맺게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평화 협정 맺으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평화하고 뭐 평화 협정이니 어쩌니 하는데 참 그게 다 속임수죠.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는 좋은데 그 구호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게? 그러니까 또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라는 뜻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다르고 민족이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이라는 의미하고 저놈들은 달리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같이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라고 하죠. 근데 쟤들이 말하는 우리는 이념이 같은 지들끼리야. 우리끼리는 우리가 말하면 지들끼리예요. 지들끼리. 이념이 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우리 민족끼리를 들었을 때 남북을 같이 남북이 서로 사이좋게 이런 뜻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다 남북 우리끼리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배달 민족이니까 우리끼리 하고 에세를 물리치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 그렇죠. 근데 걔들은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김일성주의자들 끼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라는 것은 민족도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원코리아 하잖아요. 이제 남과 북이 합한 원코리아, 통일된 원코리아다. 특히 애국 사람들이 들으면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코리아가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걔들이 말하는 원코리아는 원 레드 코리아라는 얘기거든. 적화된 통일 코리아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민주고 또 저희가 속지 말아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렇게 하고 특히 지난 노무현 때 만든 14선언에 근데 그걸로 이번에 재확인하는 일이니까 거기서 가장 염려되는 점이 요겁니다. 뭐 지금 얘기한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게 있어요.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다. 법률적 제도적.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제도를 바꾼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사회주의 제도로 바꾼다. 네. 그거 지금 소위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이 14선언에 약속한 것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 법률적으로 정비한다 그러면 이제 국가보안법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또 제도적으로 하면 이제 따라서 국정원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그거 없애기 위해서 이게 개헌을 하는 거고, 아까 국민을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보안법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걸 국민을 사람으로 하면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야. 국민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언뜻 그냥 얼핏 들으면 별 특별한 의미가 없는가 싶지만은 이게 굉장히 나라가 무너지고 마느냐, 또는 유지되느냐, 이게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기로로 보이는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들이 아젠다로 안겠다고 하는데, 이게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서로 돕자. 유무상통이라는 것은 없는 놈하고 있는 놈하고 우리니까 있는 놈이 없는 놈 좀 주고 살자 이거야. 같은 민족이니까. 근데 이제 그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이것이 없는 사람 없지만은 저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한테 저것을 주고 상호 교환하자는 뜻이거든. 좋은 의미로 하면은 나는 A를 가지고 있고 너는 B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A가 없는 B에게 A를 주고 B는 B가 없는 A에게 B를 주고, 이게 이제 좋은 의미의 유무상통인데, 이 말이 조폭들이 쓰는 용어인데, 야, 없는 놈한테 좀 주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돈 뜯는 놈들이 하는 얘기라. 그러니까 북한에 없으니까 같은 민족인데 네가 좀 주라 이거예요.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핵무기도 좀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 나왔고 여기서 다른 거만 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하려면은 내가 줄 건 뭐고 네가 줄 건 뭐다. 그게 합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노무현이가 한 것이 다 지금도 똑같이 되는데, 내가 너한테 북한한테 줄 게 뭔가만 전부 돼 있는 거야. 북한이 나한테 줄 거는 뭐냐 하면 주는 것도 아니지. 핵 폐기를 하겠다. 하지도 않을 건데 핵 폐기를 하는 대신에 남한은 제도적으로도 하고 무엇도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으면 그냥 바보면은 모르는데 이게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결정이잖아요. 그 옛날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게요. 옛날에 본 코미디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맨날 가게에 와서 예상으로 먹는 거야. 예상값이 예를 들어서 30불이 됐어. 근데 이놈이 또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예상 더 이상 안 준다니까. 오늘은 내가 예상 안 먹고 돈 갚으러 왔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얼마나 반갑겠어? 네. 그런데 내가 100불짜리를 가져왔어. 그게 내가 예상이 30불이니까 70불을 거실러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얼른 그냥 캐시통에서 70불을 거실러 준다고? 100불 받을 거니까. 네. 그때 이놈이 그냥 70불 받고 다시 토끼는 거야. 완전 사기꾼이네요. 그러니까 100불 준다는 말만 듣고 70불을 더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30불 빚이 100불로 느는 거다. 당했어요. 완전 당했어요. 이게 그 꼴 아니에요? 네. 핵 폐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핵 폐기 안 할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조건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겠다는 거야. 이런 멍청이가 어딨어. 그래서 이게 사실 자유통일을 해서 북한에 있는 진짜 우리 민족 2,300만인가? 2,300만을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게 거꾸로 잘 지내는 5,200만 남한 국민을
북쪽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참. 근데 또 기가 막힌 것은 이 정권을 잡은 놈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엊그제 뭐 신문 보니까 김정은을 지도자로 생각하는 호감도가 대한민국의 10%가 된다네? 그러면 10%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라고 할 적에 500만 명이라 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500만이라는 거야. 참. 그런데다 또 하나 놀랄 사실은 연령별로 해보니까 50대 이상, 50대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지도층 아닙니까? 50대는 10%가 아니라 16%래. 그러니까 저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아니 대한민국 50대 16%? 50대면 사회 지도층인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네. 뭐 좋게 말한다고 보다는 북한 입장에서 말하면은 프로파간다 선정선동이 아주 유효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또 여기 가끔 여기 캐나다 언론에서도 남한의 그런 현상을 가지고 useful idiot이라고 쓸모없는 바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 저희 국민들 지금 바짝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글쎄 이렇게 관망만 하고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 공산주의와 관련된 얘기를 오늘 했고 다음 주에는 한미 동맹을 파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이만하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